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요. 이때 현명한 처신과 마음가짐이 인간관계를 행복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옛 철학자들은 저마다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도 새겨들을 만한 인간관계에 관한 10가지 지혜를 동서양 철학자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혜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큰 맥락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명해 보이는 사람과 진짜 현명한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솜씨 좋고 아는 척하는 이에게 우리는 쉽게 현혹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지요. 고대의 현자인 노자는 참된 지혜는 드러내지 않는 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공자와의 일화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공자가 젊은 시절 노자의 명성을 듣고 진정한 지혜를 구하고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자는 예학의 도를 연구하던 뛰어난 학자였지만 스스로 더욱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노자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구도자와 은둔 현인의 대화처럼 조용하고도 깊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노자는 공자에게 오래된 예법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의 도를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덧붙여 세상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 것을 조언하며 옛 성현들의 뼈도 이미 흙으로 돌아갔음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노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발밑에 흐르는 깊은 물처럼 잔잔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 만남을 이야기하며 탄복한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새나 짐승의 날아오름과 다른 박질은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오름을 알 수 없다. 내가 오늘 노자 선생을 뵙고 마치 용을 본 듯하였다. 공자는 노자를 가리켜 용에 비유하며 범인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세상에는 거칠애로 현명한 척 떠들어대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공자는 깨달았지요. 노자의 가르침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불지. 이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기 지식을 뽐내지 않고 겸허히 침묵 속의 실천으로 보여주지만 아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요란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노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 말을 몸소 체득했습니다. 이후로 공자는 제자들에게 겉으로 똑똑해 보이는 사람에 현혹되지 말고 말 없는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진정한 지혜를 알아보라고 일깨웠다고 하지요. 진짜 지혜는 스스로 드러나기보다 그 깊이를 아는 이에게만 조용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현명한 척 떠드는 사람과 참으로 현명한 사람을 가려볼 눈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현자는 스스로 뽐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뛰어난 재능이나 지식을 가졌더라도 함부로 뽐내지 않는 것이 현자의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주를 과시하고 싶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오히려 겸손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신분에서 철학자가 된 스토아 학파의 인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나눈 한 일화는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에픽테토스의 문화생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여
언제나 남들 앞에서 아는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길 좋아하는 청년이었지요. 하루는 그 청년이 에픽테토스 앞에서 어렵게 배운 철학 지식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은 자신이 읽은 책과 습득한 논리를 과시하듯 쏟아냈습니다. 한참 조용히 듣고만 있던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미소 짓더니 주변에 풀을 뜯고 있는 양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양은 먹은 풀을 토해내어 자신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조용히 소화하여 젖과 털로 그 풀을 먹은 보람을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도 이 양과 같아야 한다네. 참으로 배운 것이 많다면 굳이 그것을 입으로 내뱉어 자랑할 필요가 없지. 그 지식은 행동과 인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법이네. 쑥스럽게 웃던 그 청년 제자는 비로소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머쓱해졌습니다. 이후로 그는 이전처럼 아는 체하기보다 묵묵히 수양하고 남을 도우며 자신의 배움을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비유에 담긴 뜻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재능과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스스로 나팔 불며 자신의 능력을 떠벌리지 않아도 마치 양이 훗날 풍성한 양털과 젖을 내놓듯이 결과가 자연스레 증명해 줄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솔선수범이나 유능재강이라는 말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드러내지 않고 솔선하여 행함으로써 주의를 감화시킨다고 했지요. 결국 함부로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야말로 진짜 실력자를 빛나게 하는 덕목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곧바로 다음 가르침인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라와 연결됩니다.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겸허한 사람이니까요. 자만심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반대로 겸허한 태도는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고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지요. 동양 철학에서 겸허는 오랫동안 군자의 미덕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교만은 악으로, 겸손은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장자의 일화는 명예와 지위 앞에서도 끝까지 겸허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국시대 때 장자는 청빈한 처사로 자연 속에서 낚시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명성이 점차 퍼지자 어느 날 초나라 왕이 두 신하를 보내어 장자를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왕은 장자를 재상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빌리고 싶어 했지요. 두 신하는 강가에서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있는 장자를 찾아가 임금님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높은 지위와 부귀를 약속하며 궁정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왕의 부름을 영광으로 여기고 당장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장자는 미끼를 물고 늘어진 낚싯대를 잡은 채 빙그레 웃으며 신하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너희 왕궁에는 신령스러운 거북의 화석이 있다고 하더군. 왕께서 그 거북의 등껍질을 금괴에 모셔두고 제사를 지낸다는데 사실이요? 신하들은 예, 폐하께서 몇백 년 묵은 거북뼈를 국보로 여겨 대대로 모시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북은 지금 죽어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살아있을 적에 진흙탕에서 꼬리를 물에 적시며 살아놀던 것과 어느 쪽을 더 좋아했을까요? 신하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모셔도 거북은 아마 살아서 진흙 속을 기어다니는 편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장자는 빙긋이 웃으며 낚싯대를 한번 당긴 후 말했습니다. 맞소. 나 역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아가고자 하오. 그러니 돌아가시오.
결국 신하들은 장자를 데려가는데 실패했고 장자는 다시 한적한 강가에서 낚시에 몰두했습니다. 장자가 이 일화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높은 자리나 남들의 칭송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며 자연을 벗삼아 살길 택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겸허한 자유를 택한 장자의 모습에서 진정한 현자는 어떤 유혹에도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자는 평생 청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고 죽을 때에도 호화로운 장례를 마다하며 하늘과 땅이 내 관이고 해와 달이 내 옷이다 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 이러한 겸허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그릇의 인품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겸허한 사람은 남의 칭찬이나 아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이는 다음에 살펴볼 교훈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칭찬에 도취되거나 아첨에 속아 넘어가면 자신을 잃고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는데 끊임없는 칭송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는 겸허함으로 유명했습니다. 황제의 지위에 있다 보면 주변에서 아첨하는 이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진심 어린 충고와 거칠의 칭찬을 분별할 줄 알았고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로마 시가지를 행진할 때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승리한 장군은 전리품과 함께 전차를 타고 가고 시민들은 길가에 나와 환호하지요. 수많은 칭찬과 갈채가 쏟아지는 그 순간 로마인들은 한 가지 지혜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개선장군의 뒤에는 노예 한 사람이 따라붙어 귀에 속삭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라. 그대가 한낱 인간임을 명심하라. 아무리 승전하고 영광을 누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니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였지요. 이러한 조언을 곁에서 들으며 개선장군은 순간의 찬사에 도취되는 대신 겸허한 마음을 되찾곤 했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처럼 명예와 칭찬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인 명상록에서 사람들이 내게 보내는 찬사와 비난은 한순간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오늘의 갈채는 내일이면 사그라들 것이고 후대에 가면 이름조차 잊힐지 모릅니다. 그러니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옳은 일을 했는지 스스로의 양심에 귀 기울이라고 다짐했지요. 실제로 그는 주변 신하들에게도 쓴소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고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신하가 황제 폐하께서는 성군이십니다라며 비위를 맞추자 마르쿠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기뻐해야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오 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칭찬에 흔쾌히 취하지도 그렇다고 언짢아 하지도 않는 모습에서 속내가 평정한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아첨하는 말에도 그는 냉정했지요.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말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것이 다음 가르침인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해쳐버리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비판이나 충고를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며 해야 효과가 있지요. 고대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남을 가르치거나 이끌 때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지혜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맹자가 제후를 가르친 일화 중 하나인 양해왕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선왕은 어느 날 궁중의 뜰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한 마리 소를 끌고 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물로 바칠 소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문득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를 저렇게 두려움에 떨게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양으로 대체하라. 왕의 명령에 소는 목숨을 건지고 대신 작은 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맹자가 며칠 후 왕을 아련했습니다. 맹자는 왕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여쭈었습니다. 선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소가 불쌍해서 그랬소. 떨고 있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소. 하지만 제사는 치러야 하니 대신 양을 쓰도록 한 것이요. 왕의 대답에 혹자가 듣기엔 왕이 작은 양을 희생시킨 위선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맹자는 빙그레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진 마음을 지니신 분입니다. 떨고 있는 소를 보고 가엾게 여기셨으니 이는 측은지심, 곧 불쌍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는 증거이지요. 다만 그 마음을 아직 백성들에게까지 넓히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그 인정 어린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다면 제 나라는 반드시 크게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왕은 맹자의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운 속내를 들킨 듯 했지요. 맹자는 왕의 자비로운 행동을 먼저 칭찬하며 그 자비심을 백성들에게 확장할 것을 권했습니다. 왕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왕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슬기롭게 이끈 것이지요. 선왕은 이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정치를 보다 인자한 방향으로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맹자의 부드러운 조언 속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변화시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왜 소만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돌보지 않느냐고 바로 지적하여 왕을 무안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맹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칭찬으로 상대의 마음을 연 뒤 부드러운 제안으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인계유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뜻으로 인간이라면 본래 남을 동정하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선한 마음을 자극하여 왕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맹자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친구나 가족, 동료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면박을 주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충고한다면 상대는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깨우침을 맹자는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니려면 우리 자신도 늘 옳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겸허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순간 배움과 성찰은 멈추고 맙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게 되고 스스로의 한계를 보지 못하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허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역설적인 겸양의 말로 유명하지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아폴로 신전의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을 줍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그를 대신해 델포이 신전에 있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신탁은 뜻밖에도 소크라테스라고 응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나는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그는 도무지 신탁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대에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정치인을 찾아갔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정치인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정치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잘 판단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자 그 정치인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앞뒤가 모순되는 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는 것보다 아는 척하는데 능했을 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훌륭한 시를 쓴 시인이니 삶의 통찰도 깊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시인은 정작 자기 작품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법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능과 지혜는 별개임을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이어 그는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자기 분야에선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전문 분야를 벗어나자 그는 무지하고 편견투성이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목수는 목공일에는 정통했지만 정치나 도덕에 대해선 엉뚱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장인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통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난 뒤 소크라테스는 비로소 신탁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들보다 지혜로운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 시인, 장인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틀리면서도 자기 의견만 옳다고 우겼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배우고자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었지요. 결국 신탁이 말한 지혜로운 자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겉보기에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겸허함은 그의 삼파술 대화법으로도 유명합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지요. 그 질문을 던질 때에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정답을 안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탐구하는 동반자로서 진리를 찾아 나섰기에 상대도 방어심을 풀고 대화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항상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자세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더 큰 진리에 다가서게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늘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처럼 진짜 현명한 이는 자기 한계를 알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도 신중하게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다음의 공자 이야기가 그 점을 잘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지요. 공자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자주 말씀하며 군자다운 법과
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수양을 철저히 하더라도 주변에 나쁜 법만 가득하면 결국 물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유형을 분명히 구분해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벗을 사귀어야 합니까? 공자는 좌우에 둘러선 여러 제자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씀했습니다. 이로운 벗 3가지와 해로운 벗 3가지가 있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자 공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너희에게 이로움을 주는 3부류의 벗은 이러하다. 공자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첫째를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친구 거짓이 없고 바른 말을 해주는 친구는 너희에게 이로움을 준다. 잘못했을 때 아프더라도 진실한 충고를 해주고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니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성실하고 믿음직하여 내 허물을 밖에 퍼뜨리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보배로운 존재다. 어려울 때 의리를 지키고 너를 배신하지 않는 이와 사귀어라. 견문이 넓은 친구 학식과 견문이 풍부하여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친구는 너희에게 이롭다. 그런 친구와 교류하면 너희도 자연히 자극을 받아 성장하게 된다. 지혜로운 벗을 가까이 하라. 공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었습니다. 반면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벗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첨하는 친구 겉으로는 친절하고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친구다. 바른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며 어려울 때 등을 돌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무원칙하게 잘 맞춰주는 친구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 말에 동조하는 친구다. 일견 너그럽고 다정해 보이나 이는 진정한 충고를 해줄 용기가 없다는 뜻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제지하지 않으니 오히려 해롭다.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 말재주가 좋아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친구다. 실속 없이 빈말로 착각을 일으키거나 때로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 그 입에 발린 말에 속아선 안 된다. 공자의 가르침은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공자의 여러 제자들도 저마다 자신의 교우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요. 혹시 해로운 벗에 속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제자 자아는 언변이 뛰어나고 항상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던 친구 한 명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 여겼지만 곱씹어 보니 진심 어린 조언은 없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번 따끔한 소리를 해서 때론 미웠던 친구가 사실은 진정 나를 위하는 좋은 친구였음을 알고 화해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논어에 라는 구절로 전해집니다. 즉, 이로운 친구가 셋이고 해로운 친구가 셋이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벗과 나쁜 벗을 가려 사귀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인간관계에도 유효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라는 것이지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만 가려 사귈 순 없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내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훌륭한 벗을 얻으면 서로 북돋아 함께 군자가 되지만 소인과 어울리면 함께 소인의 길로 떨어진다고 경계했습니다. 결국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인 셈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답하는 일일 것입니다. 공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중 반드시 존중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든 공을 함께 나누는 태도가 다음으로 살펴볼 교훈입니다. 어떤 성공이든 혼자 이룬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의 성취 뒤에는 도와준 소중한 이들의 공헌이 있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함께 한 사람들의 공을 인정하고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의 큰 덕목으로 꼽힙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러한 겸양의 미덕을 잘 보여주는 이가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는 위대한 지도자는 공이 이루어져도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높이는 리더십을 가르쳤습니다. 고대 중국의 한 현명한 장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변방 장수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 그대의 용맹과 지략 덕분에 대승을 거두었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저의 승리가 아니라 장병들이 하나로 뭉쳐 싸운 결과이옵니다. 또한 하늘의 도움이 있어 얻은 승전이니 이 공은 저보다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돌려주셔야 마땅합니다. 왕은 장수의 겸손에 감탄하며 오히려 더욱 그를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는 포상으로 받은 금은 보화를 부하 장교들과 고루 나누어 가졌고 승리의 축하연에서도 자신의 부하들을 앞세워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훗날 이 장수 휘하의 군대는 더욱 사기가 높아져 어떠한 난관도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장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이야기의 장수처럼 진정한 리더는 공을 부하들과 나누고 스스로는 한 발 물러섭니다. 이러한 지혜를 노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성이불거, 즉 공이 이루어져도 그 성과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자신의 업적을 독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노자는 이어 말합니다. 부유불거, 시이불거. 이는 공을 내세우지 않으니 공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남과 공을 나누면 자신의 공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겸양 덕분에 업적은 더욱 빛나고 오래도록 기억된다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왕이나 윗사람이 모든 공을 가로채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멀어지고 충성심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함께 했다는 인정을 받으면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헌신하게 마련이지요. 서양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베푼 사람은 잊고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들에게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의 명상록 첫 장에서 자신의 스승들과 주변인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나의 아버지로부터 정직함을 배웠다. 나의 스승 루스티쿠스로부터 철학하는 법을 배웠다. 등등.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이들의 공을 일일이 인정했지요. 이러한 글을 읽다 보면 마르쿠스의 겸허한 인품과 함께 그를 훌륭하게 만들어준 주변 사람들의 공로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결국 내 사람을 귀히 여기고 공을 함께 나누는 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경받는 큰 사람의 풍모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공을 양보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하나로 모이고 성취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현대의 직장이나 공동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팀원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리더는 모두의 신뢰를 얻습니다. 반면 자기 혼자 공치사하는 이는 멀어지기 마련이지요. 함께 이룬 성공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사람들은 더 큰 열정을 갖고 협력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잡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의 교훈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고치는 태도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남 탓만 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개선하는 사람은 주변의 신뢰를 얻고 계속 발전해 갑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날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습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성찰의 거울을 통해 결점을 고쳐나간 경험을 들려줍니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자 유능한 조언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바쁜 생활 속에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충동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지요. 그러나 세네카는 매일 밤마다 고요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침실의 등불을 낮추고 눈을 감은 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잘못은 없었던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옳은 일을 하고도 생색내지 않았는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는 않았나? 하루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면 세네카는 그것을 솔직히 직시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에게 다짐했지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자.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렇게 반성과 다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습관은 그의 스승인 소포니우스에게 배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며 교만이다. 유명한 격언으로 잘못은 인간적이지만 그것을 고집하며 계속하는 것은 악마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태도는 결국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고지요. 세네카는 이 말을 즐겨 인용하며 자신의 생활 신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네카가 신경이 예민해져 한 하인을 심하게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 세네카는 낮의 행동이 몹시 후회되었지요. 다음 날 세네카는 그 하인을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성급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는 하인에게 관대함을 베풀었고 이후 다시는 그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세네카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솔직한 용기에 더욱 존경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고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지름길입니다. 변명이나 자존심 때문에 버티면 상황은 악화되고 신뢰는 깨지기 마련이지요. 오히려 담백하게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나면 상대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더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공자도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오를 범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과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결점을 발견했을 때 즉시 고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은 결국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는 내게 부족한 점을 남이 일깨워줄 때 겸허히 듣는 태도가 필요하지요.
심지어 나보다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옳은 지적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10번째 가르침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스승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뛰어날 때에조차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울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거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라도 겸손히 귀를 기울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자로 잘 알려진 주인은 송나라 시대의 위대한 유학자로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새겨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학문에 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보다 어린 학동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주의가 어느덧 중년이 되어 한학의 대가로 명망이 높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주의가 제자들과 토론을 하다가 경전의 한 구절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주의는 자신의 학식에 비추어 A라는 해석이 옳다고 주장했고 제자들은 대체로 따랐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젊은 서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가 인용한 경전 구절의 원문 맥락을 설명하며 주의의 해석과는 다른 B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명한 대가인 주의에게 감히 반대 의견을 내다니 모두 숨죽였지요. 그러나 정작 주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그 젊은 서생의 설명을 경청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옳구먼. 내가 미처 그 맥락을 간과했네.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해석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칭찬했지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통찰력이 대단하구만. 계속 정진하게. 오늘 나는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이 사건 이후로 주인은 제자들에게도 늘 당부했습니다. 나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학문에는 끝이 없으니 어린 아이의 말일지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주의의 이러한 겸허한 태도는 공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공자 역시 배움에 있어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에게서도 한 수 배우는 일이 있었지요.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길 가운데 흙으로 성을 쌓아 올리고는 공자의 수레의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아이를 꾸짖자 아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말했지요. 나는 임금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성인데 왜 멋대로 허물려고 하오? 어른들은 웃었지만 공자는 진지하게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상력을 존중하여 수레를 돌려 다른 길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린아이의 말에서도 일리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공자의 도리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다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지만 공자는 공손히 인사하고 노인의 삶의 지혜를 물었습니다. 제자 중 몇 명은 속으로 저런 노구한테 뭘 배우신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했지요. 하지만 막상 들어보니 노인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공자는 연신 감탄하며 경청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선입견을 버리고 누구에게서든 배우는 스승의 자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자가 아랫사람에게도 묻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실제로 공자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이에게 물어보는 일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든 열린 마음이었지요. 이런 태도 덕분에
공자는 당대의 어떤 학자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고 큰 지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배웠다고, 나이가 많다고 상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입사원의 한마디, 어린 자녀의 순수한 말, 후배 직원의 제안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진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하지요. 앞서 주위의 이야기처럼 어린 제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대가는 오히려 그로 인해 명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알고 더욱 따르게 되었지요. 반대로 자신이 높다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막고 자기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공자가 말한 세 사람이 동행하면 그중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가르침처럼 배울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서나 배우게 됩니다.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장점이나 강점 한 가지는 내가 배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열린 마음이 있다면 말이지요. 이러한 태도로 귀를 기울일 때 상대방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솔직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겸손한 경청은 인간관계의 마지막 열쇠이자 결국 첫 번째 원칙인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는 길과도 통합니다.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인간관계의 지혜는 공자, 노자, 장자, 맹자, 주자와 같은 동양의 현인들부터 소크라테스,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서양의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문화를 넘어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가르침입니다. 각각의 일화에서 우리는 겸손, 존중,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공을 넘어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과 도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공자의 충고처럼 좋은 벗을 사귀고 있는지 에픽테토스의 말대로 스스로 뽐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맹자의 일화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존중하고 있는지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습관을 본받아 날마다 자신의 언행을 반성해 볼 수도 있고 장자와 노자의 삶을 떠올리며 겸허한 마음과 나누는 리더십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 10가지 교훈들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이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모두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요. 남을 속이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서로를 아끼고 함께 성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보편적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 지혜들을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본다면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관계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옛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며 오늘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한층 성숙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